안녕하세요. 진정 토크 정미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외신들이 이제 집중 분석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의 언론보다도 일본의 언론들이 더 깊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유력 요미우리 신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분석 특집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의 선동에 의해서 국민 감정만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전해 들으면서 참 창피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대한민국의 리더를 자처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실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동생이신 박근영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경황이 없으시죠? 네. 그냥 그러나 얼마나 힘드세요? 네. 어떻게 하면 참 그동안에 열심히 애국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위로해드리고, 또 당사자이신 우리 형님을 좀 위로해드릴까, 그런 마음에 제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탄핵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번 탄핵은 패족을 넘어서 멸족을 시킨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순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순교요. 네, 순교를 당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교는 결국 부활과도 이렇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는 순교당했지만 정치인 박근혜는 부활했다.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동안에 그 태극기 물결에 참여하셨던 우리 그 애국 지사님들, 애국 동지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부활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니까,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충격받고 상처받아서 대통령을 지지했다가도 마음을 잠시 돌렸던 분들이 이제 진실이 밝혀지니까 다시 뭉치고, 오히려 이게 그 실제로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이런 그 일련의 것들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지지층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엄연히 그런 그 정치적 타살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무차별하고 너무 지나친, 그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지나친 그런 마녀 사냥, 마타도식 마녀 사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기를, 그 이제 삼성동 사저는 이제 제2의 청와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동 사저를 삼청대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뭐 아직도 그 사저 근처에 많이들 모이시고 장미꽃을 갖다 놓으시고, 또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사저에 가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께서도 지금 만남도 어렵고 다 일일이 만나시려고 가진 않으셨고, 또 뭐 조금 위협적인 그런 일도 생기고 하니까 아무리 우리 공권력이 거기서 보호를 하고 계시지만 다 그 마음이 그렇게 제2의 청와대로 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요즘 뭐 수사를 구속해서 하겠다라는 그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강한 발언과 그런 자꾸 결의에 찬 그런 결석을 다지게 되니까 좀 이제는 법과 원칙과 또 헌법에 맞는 그런 정당성과 참 그런 모든 절차상으로나 또 뭐 일관성 있게 지금 어떤 대통령 어떤 정권에서 하는 일은 괜찮고 어떤 대통령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법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네 그런 그 뭐 탄핵 그 심판관님들 재판관님들께서 뭐 꼭 9분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근영 씨는 좀 법 전문가는 아니라도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법에 익숙하지 않지만 배우셨군요. 네, 좀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심의한다든가 이럴 때는 7분, 8분이 하셔도 되지만 판결을 할 때는 그런 그 헌법과 법에 의해서 그 9명이라야 되죠. 네, 9분이 상권 분립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두 비분 관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요즘 익히고 있습니다.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배우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형법상으로나 또는 뭐 국회법상으로나 또는 헌법 네, 또 네. 헌법 재판소법 네. 여기 여러 조항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것저것이 틀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 네. 다 들으셨죠? 네, 네. 그 탄핵 소추를 이제 입법부에서 해서 그 헌재에 올렸을 때 그거는 입법부에서 13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올렸으면 다시 그걸 7개로 헌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도로 입법부로 보내져 가지고 하나하나 그런 합성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게 네네,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상식적인 네, 일이죠. 잘못되어 있고 또 몇 가지가 이제 뭐 있는데 이제 말씀을 또 그거 다 기억하기도 들으면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그러나 요즘 하나하나 이제 수첩에 적어서 네, 좀 메모하고 어디서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요즘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직접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싶고 네, 네. 하고 싶으실 텐데 네, 그거 언제쯤 뭐 직접 만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정 대표님 뵙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우리 형님의 어떤 무슨 그 교감이 있어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참 당사자께서 얘기 못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좀 제가 대변하고 헤아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억울하신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고도 말 못 하시는 거죠. 막 그런 네, 심정으로 사실 나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바로 이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이 사드를 반대하는 사드라는 것은 공격용도 아니고 모든 우리는 전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휴전협정을 맺은 나라지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은 안보를 먼저 꼽아야 되는데 이 안보에서 가장 제1의 덕목은 신뢰 프로세스, 속지 않는 거. 네, 그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역대 대통령 계실 때 2번을 속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라고 그러지만 2번, 3번 자꾸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이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보같이 또 속았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재직 시에 군산과 당진 쪽인가요? 거기에 배치했던 그 전술용 핵무기 어네스트 존과 헐크레스트 이런 그 방어 체제가 있었는데 비핵화 선언을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진행돼 가지고 그거를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있었는데 거기선 열심히 핵을 만들고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6.15 선언을 하고 오셔서 또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은 핵을 만들 그런 그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그렇죠. 했죠. 네. 그런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또 이런 그런 말씀까지 하셨군요. 그렇게 아주 우리는 탁 믿고 있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정말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대통령의 책임으로 그거는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줬는데 지금 5차 핵실험까지 했다 할 때는 전작권을 갖고 있는 이거는 자꾸 국회 비준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사드 같은 그런 방어용 방어용 방어 체계는 무조건 그 국회 비준을 그 당시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이미 국회 비준을 다 받은 거라 껌껌이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대통령으로서 국헌을 준수한다고 취임식 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헌법에 보장된 뭐 66조 뭐 69조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그 가장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소홀히 하셨을 때 그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고 또 직무를 해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집권을 해갖고 계속 그 북의 핵 위협에 대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넘어서 그거야말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박 여사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이 적극적인 그런 그 뭐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안보에 투철한 그런 황보를 하시면서 결국은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자 향도자인 언론이 제대로 방송해 주지를 않고 자꾸 편향적인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안보 불감증이 생긴 것인데 바로 작년 5월 달에 6월 달에 7월, 8월, 9월, 10월 9월 달까지 제가 그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도 그 뭐 소위 그 북경 주재 뭐 그 의약품 김정은 의약품 담당 뭐 무슨 그런 직위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분들이 또 탈북을 하고 또 물론 태영호 공사님 말할 것도 없고 또 수학 영재 홍콩에 나와 있던 그 사람도 탈북하고 또 유경 호텔 뭐 열세 사람 이래갖고 굉장히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탈북을 하고 또 마침 10월 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탈북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묻지 않고 다 우리 동포로서 받아들이겠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물론 그게 북한 동포들한테 전해지지는 잘 않았겠지만 제한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것이 바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김정은 체제에서 이걸 굉장히 이런 위협적인 발언으로 들려가지고 이분들이 탈북을 해도 어디 비빌 언덕이 없게 어째 설 자리가 없게 빨리 우리 그 남한에 있는 친북 세력들과 빨리 이 일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터져 나온 사건. 거기에 이제 또 뭐 고용태 씨가 뭐 그 미르케이에서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거기서 또 일으킨 이게 합성된 그런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는 성조지에서 작년 8월 달에 그
제대로 사드는 이래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정당성을 이렇게 쓴 기사를 뭐 텔레비전에서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사드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마치 피폭이라도 당해서 사람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아주 그 왜곡된 기사를 실어서 그것이 이제 미국의 항의를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우리가 받게 돼가지고 다 사과문을 그 당시에 그 중앙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들이 주요 언론사들이 다 보도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 국가 이런 그 안보를 위해서 그 보도를 해도 너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방송통신위가 중징계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의해서 해당 방송국과 해당 언론사와 몇 군데가 이제 폐쇄 조치가 될 거라는 그거를 알고 아주 그냥 공조 체제로 정치권과 언론과 그런 정치인 또 국회의원 몇몇 그런 분들이 그냥 결탁해서 이런 네. 촉발을 시켰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거하고 조금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 탄핵 과정에 북한의 입김도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동신문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참 보고 기가 참 막혔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 좀 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사님이 종북은 뭐고 친북은 뭡니까? 이렇게 좀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하느냐는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저 기사님 그거는 좀 점잖게 말해서 친북, 종북이죠. 우리 속마음으로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이거 완전히 이적행위 아니냐. 적을 이롭게 하는 그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거 뭐겠습니까? 사드도 배치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 인권보호법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가 우리가 절대 헌법인 헌법 1조에서부터 4조 그 대통령께서 지도층 인사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탈북을 하면 이것이 바로 헌법 3조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북한도 우리 남한 땅으로 다 우리는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동포가 그럼 우리 동포지 뭐 어느 나라 동포입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 뭐 인권보호법 싫어하지 또 뭐 사드 놓는 거 김정은이가 싫어하지 그런 것만 골라가면서 우리가 편들어주는 거 그게 종북이고 친북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적행위 하는 거를 점잖게 말하다 보니까 친북 인사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릴 때 좀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해가 빨리 됐다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이해가 빨리 되네요 정말. 네, 그 안보 그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젊은 여학생이 좀 먼 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연세 드신 분이 이제 그냥 가만히 가기도 뭐 하니까 저 아가씨 그 6.25가 그 남침이야 북침이야 한번 말씀해봐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랍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그래서 북침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웠으면 그 유엔군이 연합군이 남한을 도왔나 북한을 도왔나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금세 그거야 남한을 도왔죠. 그렇게 그 아가씨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연합군은 유엔군은 침공당한 나라를 돕지 침공한 나라를 돕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그 16개국 뭐 나중에 전투부대가 23개 전투부대까지 나왔는데 그분들이 뭐 알아보지 않고 참여했겠습니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네, 그래서 뭐 후르시초프 그 회고록에 남침이라고 안 했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그 전교조라든지 역사 왜곡하는 집단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게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안보,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 현직 국회의원 지금은 전직이 되셨죠. 그분이 저한테 우리나라는
그 공산화만 되지 않았지 이미 다 좌경화가 됐다. 네. 뭐 친북 종북 얘기만 하려고 해도 전쟁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미국이 우리가 공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격할 핵 우산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핵을 만들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아 이건 너무 위험하다. 이건 우리가 전략도 아니고 전술용 핵무기를 들여서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고 네. 사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라는 거가 여론조사 결과로도 아, 다 그렇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네. 한 것에도 뭐 다행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정치적인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 이런 사드 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60 몇 프로가 찬성으로 나왔다 그런 것은 저는 그런 거는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태극기 뭐 모든 뭐 조금 이렇게 작용화된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꾸 뭐 좀 뭐 200만 300만 하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를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지금 다 그런 생각을 다 나라 걱정을 하시죠. 대한민국 국민이신데. 지금까지 전 세계 네. 그리고 국내에서 한 200여 회의 태극기 집회가 열렸고요. 네. 그 집회가 점점점 열릴 때마다 커지고 있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를 하자면은 네. 저는 뭐 수백만 넘어서 네, 네. 뭐 어마어마한 천만에 육박하는 지금 뭐 촛불하는 사람들은 뭐 1,500만이 나왔다 이런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는데 촛불의 규모나 보여준 바를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태극기 집회는 충분히 1,000만은 됐을 거예요. 연인원. 네. 침묵하는 이렇게 다수에 생각합니다. 의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정치인 박근혜는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이제 다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하게 되실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분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은 사필 규정이고 조금 정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두 공감을 합니다. 네, 진실은 꼭 밝혀지고 또 모든 것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는 그 통치행위로서 사실은 사법부 심사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원칙도 이번에 다 무너진 겁니다. 네, 아주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행위가 됐고 또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개인도 그런 국민의 말하자면 그걸 인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반 국민도 인권이 있지만 대통령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하물며 국가를 대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은 좀 잘못이 있어도 헌법 84조 탄핵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보필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잘 없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5년 동안은 상처내지 말아라. 뭐 내가 뽑은 대통령 아니라도 국가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소추 원칙도 다 무너진 것이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내란죄, 그 외환죄 아니면은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재임 중에 받을 수 네, 없도록 네, 네. 헌법에 명시하고 네. 있습니다. 탄핵 와중에도 국회는 저는 정말 이 프로를 보고 계실 그 야당 국회의원들께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민의를 대신하신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으신가 하고 질문하고 싶은 게 한일 정보 군사 정보 뭐 협상인가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보를
정보는 국력이라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아마 국정원에 그런 휘호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 전쟁인데 그걸 빨리 우리가 신속하게 일본을 통해서 받고 서로 교류하자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그런 게 바로 저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에 자꾸 친북 얘기가 나오는 거고, 친북을 넘어서 종북이죠. 네. 지금 그 야당이 하는 행태는 우리가 엄밀히 대한민국의 법적 입장에서 보면 반역적이거나 이적행위가 너무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네, 너무 네, 많습니다. 네, 이거는 국기를 정말 물랑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국가 정체성 그리고 네. 안보 이걸 분명히 하는 그 대통령이 네. 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죠. 또 근데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 말씀하세요. 네, 모두 고난을 가지셨다는 분들께서 제 역할을 안 하시고 자꾸 정치적인 공세에 편승하시고 또 편향된 언론에 말로 그냥 그거를 다 아시는 분들도 좀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또 말을 아끼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는 그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태극기라는 게 3.1절 98년 전에 그런 그 태극기 물결을 생각해 보면 그때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지금같이 그렇게 깨끗한 태극기는 아니었겠지만 물자가 풍족한 때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한 100년 지나서 이제는 정말 적화통일에서부터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얘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죠. 평화통일일 때 대박이지 적화통일이 되면 그게 대박이겠습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자유민주통일이어야 하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헌법 4조인가에 있는 민주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아주 제왕적 그 헌법으로서의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그런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의 그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연방제 통일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연방제 반정부 통일. 운동을 할 수 있어도 네. 반헌법, 반국가 행위는 반민족 행위인데 그거는 바로 헌법을 네,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국가지 두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네. 네, 그거를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저한테 힘을 좀 주셔요. 제가 네. 갑자기 저기 그 지난번에 그 어떤 인터뷰를 하시면서가 네. 제가 우연히 보도에서 봤는데 직접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하셨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혼자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그걸 아. 같이 협의하시고 지금 노력 중이신지 네, 여쭤보고 제가, 싶습니다.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죠. 네. 몇 분의 전문가님들한테. 그랬더니 이번에 재심을 하겠다는 얘기를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법 조항 따지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사안에 따라서 재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어차피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번 대통령 탄핵의 그 절차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심을 해보겠다고 하고 네. 저도 제 SNS에 그렇게 쓴 적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한다.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들이 저지른 일인데 또 그걸 받아줄 리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게 뭐 저는 뭐 정확하게 저도 법적인 그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시효가 예.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가처분 같은 건 네. 저 시효 시기를 또 그 효력이 발생해야 돼서 네. 이미 효력 정지 가처분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듣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심은 준비를 하는 그렇죠. 분들이 우리가 있고. 재심 청구는 타이밍을 봐서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것도 어차피 지금 그 헌법재판소는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아, 맞습니다. 네. 법률적 엄격한 판결이 아니고 법리적 정치적.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네, 네. 판결을 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심 청구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네, 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맞습니다. 들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제가 그 태극기 집회할 때 그 먼 발치에서 우리 정 대표님 이렇게 참 아주 용감하고 남자분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용감하고 그 담대한 모습으로 그 막 연설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 저런 분이 좀 국회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뵈면서 뭐 유관순 열사가 정말 열사셨죠 그때 그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참 인사도 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사실은 제가 네네. 원래 성격이 네. 좀 아니다 싶을 때는 그 굉장히 아닌 의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막 특별히 담대하거나 네. 특별히 뭐 용감하고 뭐 이런 건 전혀 그래도, 아니고 저 네. 대단히 소심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분명히 뭐 여성 네, 이시니까 그렇게 섬세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 대단히 민망스러운 게 이거는 사안 자체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해야 될 사안이라고 네, 생각을 네, 네. 하는 거고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게 네, 무슨 여기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또 이 비리와 조작과 이 모사가 판치는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흔든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우리 정 앵커님께서 이렇게 더 아주 비분관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 14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가 그래도 네. 나온 이런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시겠어요. 내가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는데 내가 잘못하면 정말 다음에 오실 후임자들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참 많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내가 누구보다 정말 잘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진짜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진짜 참 열심히 하신 거를 다 아시니까 이렇게 모두 참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려고 탄핵 누명을 벗겨드리려고 나오신 건데 대통령이시라고 해서 3분의 2 시점에서 소위 뭐 레인드업 현상이니 뭐 이런 시기에 그래 자꾸 뭐 우리 여당에서도 야당하고 좀 싸우지 마시고 총선을 의식해서 노동계하고도 좀 그만 좀 싸우시고 그 다음 정권에 뭐 미루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미지 관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내가 그 국민들 앞에 취임식 때 그 약속한 바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한 건 한 건 끝까지 그 많은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건 야당 국회의원도 그러시더군요. 인터뷰하시면서 이 국회 선진화법 가지고는 사실 참 힘들지요. 지금의 정치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시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속이 상한 건 그 민생 법안 통과 안 시켜주고 또 뒤로 가서는 마이크 앞에서는 국민들 이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정말 이 박근혜 무능한 정부 뭐 이러면서 막상 국회에서 그 일자리 그 법안 좀 통과시켜달라 초당적으로 이러면 또 절대로 안 해주는 이런 그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권의 그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그 피해를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고 그런 우리 대통령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구공 일과에 대한 것은 전혀 무시한 채 그동안의 실적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는 감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도 18년이셨습니다. 뭐 반대를 받았든 뭐 했든 그러나 5년도 아닌 4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 국가 보위와 안보를 위해서 제일 많은 일을 가장 많은 반대를 받아가시면서 처리하신 분으로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뒷조사 사찰 많이 받으셨고 가장 깨끗한 대통령. 어떤 대통령보다 재임 중에 그 야당의 반대와 비난을 많이 받으셨고 그게 또 이 정말 철의 여인 같은 여성이었다라는 거가 저는 근데 그동안에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뭘 하시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야당 그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말로는 입으로는 국민을 팔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미래와 실질적인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랬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그 정책에서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도와줬어야지 마땅한 거지.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물론 않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협력적인 마인드가 있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그 의원들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를 보시면서 동생으로서 정말 안타까우셨겠어요. 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아버지께서도 뭐 굉장히 뭐 철권 통치를 하신 것 같이 뭐 독재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버지를 표현할 때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때 싱가포르 국회를 참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국회가 어때서 그러신가 했더니 거기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가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여야가 같이 합심해서 통과시켜 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싱가포르 국회의 그 제도를 참 부러워하셨는데 그래서 고도 성장을 그 도시 국가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진짜 서울보다도 작은 그래서 그런 것이 참 그렇게 철권 통치를 하신다고 비판을 받으시는 분도 그 반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하물며 그때는 이런 그 식물국회법 이거는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라고 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 박 대통령을 생각하실 때 바로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외국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언론이 그러니까 일본 들여다보고 있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일본에서 이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라고 얘기한 걸 말씀하시는. 저는 요미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다른 신문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근데 미국의 언론들은 지금 거의 대체로 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거의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일본은 특파원을 많이 보내요, 직접.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너무 멀기도 하고 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런지 한국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기자들한테 송고를 받아서 그걸 받아쓰게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일본의 주제를 시키면서 전해 들어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좌파인 경우가 많아서 이미 다 왜곡되어 있는 정보를 전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제가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이 진짜 그런 그래서 상황인데. 이제 정보를 제가 제대로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 교포님들이 그래도 한국까지 와서 막 그 성조기를 들고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걸 보고 이분들은 정말 면밀하게 언론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참 편향된 언론들이 그 언론 보도가 많은데도 그거를 제대로 그냥 파악하고 오셨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또 일본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파원이 나와 있다 해도 거기는 조청년 걔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소위 그 독소 조항만 뺐지 일본도 공산당 또 그
사회당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왜곡된 언론들이 나가고 있지만 그거를 큰 그런 요미우리 같은 그런 그 주된 그 언론사가 그런 토론회를 가졌다는 게 크게 네, 의미가 있고 또 지금 계속 그 북한에서는 한국 정치권을 이렇게 활용해서 남남 갈등 또 한일 그 동맹을 자꾸 파괴시키려는 언제는 또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한때는 또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그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 여전히 네, 네, 그들의 그렇습니다. 기본 정책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네. 계속 네. 가져가는 건데 이 탄핵 과정에서 네, 네. 정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박 여사님께서도.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온갖 뭐 그 무슨 뭐 무당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뭐 무슨 그런 결국은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네. 밝혀졌지만 어느 30몇 언론도 가지가 지금 된다고 네? 다 뭐 아니면 한 그만이고 한 60여 게 가지 된다고 60여 가지로 늘어났군요. 네, 네. 그 아유.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네. 된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도 언론들이 그걸 정정 보도를 하거나 네, 네. 사과를 하지 않아요. 뭐 네. 아니면 말고식인데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시고 속이 상하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일일이 제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헌재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헌재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 84조에 의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북한을 유리하게 적화 통일이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어떤 뭐 밀지를 전달하고 서로 이적 행위를 했다든지 네, 그런 게 뭐 있었습니까 하고 한번 말씀. 답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나라를 팔아먹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을 반해서 그분들을 배신하고 김정은이 같이 뭐 아무나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갔다가 죽인다든가 뭐 그런 게 다 그 북기 문란 우리 남한에서 볼 때는 문란죄고 그게 84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기화로 해서 그게 촉발돼서 막 그런 모두 소요가 일어나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지실 문제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와중에도 그 도시국가 몇몇 빼고는 일본, 미국 우리 그 경제 지수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그러니 대통령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의 실패는 국민의 실패고 대통령의 성공은 국익에 도움되고 이것이 국민의 성공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 거를 외국 언론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진실이 밝혀지면서 네. 이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것들, 이 수치스러운 것도 좀 이제 네.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조롱을 당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좀 굉장히 저도 많이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뭐 촛불 시위가 그래도 평화 시위로라도 비춰진 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자면 정말 그 촛불 시위는 그건 참 대한민국 국민 또 거기 참여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꾸민 뭐 단두대에다가 대통령을 이렇게 막 올려놓고 길로틴 뭐 이런 장면, 뭐 수의를 입힌 장면. 그거는 예. 북한에서나 할 수 있는 네, 그거 일이지 참 이게 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 21세기의 경제 김정은에 대국에서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난 너무나 정말 아니 그 김정은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김정은에 대해서 못하는 자들이 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그러네요. 대해서 예,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저기 뭐 최 씨에 대한 얘기가 뭐 많이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잠깐 생각나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뭐
청와대에서 예, 의식적으로 이렇게 건넨 문서는 그거는 국가 기밀 문서가 아닌데 그걸 또 막 국가 기밀 문서라고 또 그렇게 또 왜곡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그 최순실 씨는 결국 박근혜 여성 대통령의 이제 옷 심부름 또 이제 국가 원수를 만나러 나가실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의상 관계로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그 16개국 중에 한 곳을 방문하시게 될 때는 보훈병원도 가셔야 되고 그 나라의 국립묘지도 방문하셔야 되고 또 저녁 때는 또 만찬 리셉션에 참석하실 때는 한국의 그런 의상을 또 입으셔야 되는 여러 가지 또 정상회담도 하셔야 될 때 그렇죠. 네, 방문 일정에 따라서 네, 일정, 많은 네. 옷과 신발과 네. 액세서리가 네. 필요하고 또 그렇게 멋지고 당당한 대통령이어야지 네. 우리 국민의 위신도 쓰는 거지. 아,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거의 그 대통령 영부인이나 네. 대통령들의 하물며 영부인도 그런 걸 신경 쓰셔야 그런 되는데. 분은 대단했거든요.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뭐 어마어마한 인력이 따라가 가지고 네. 그 대통령 영부인을 네. 보좌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은 엄청 검소하셨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검소하셨던 그럼요. 건데 옛날에 그게.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또 한복을 지어주시는 그런 전문 그런 가들이 많이 도움도 주셨지만 초기에는 할머니께서 나중에는 너무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포기하셨지만 처음에 그 60년대 중반에는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무궁화 무늬를 가져오면 그때 태국 방문이셨을 겁니다. 동남아시아 순방 그래서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그럴 때 그 유경수 여사님. 네네. 네. 그럴 때 보면 그 하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그 태극 마크를 넣을까? 아니야 무궁화를 넣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려면 이건 어느 때 입으시고 요거는 또 어느 때 입으셔야 되고 우리 교포들 만나실 때는 또 이런 무늬 또 그쪽에서 색깔이 또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쪽의 영부인이나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태극기 그 나라의 또 국기의 색깔에 맞춰서 옷도 디자인해야 되고 색깔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 스케줄에 따른 의전에 따른 그런 스케줄표를 건네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국가 기밀 문서다 뭐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면이 있는 그런 이제 자주 청와대 다니면 안면 있는 분들이 이런 건 대통령께 굳이 말씀드리지 말고 내가 좀 볼 수 있게 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줄 수 없냐 뭐 이렇게 해서 믿고 이렇게 주다 보면 뭐 그게 그걸 뭐 우리 그 내란죄에 속할 어떤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최 씨 역시 민원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여론을 들으시려면 수석 비서관 아닌 사람은 안 들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전화로 뭐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보도에서 들었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에 훤합니다. 이제 옷을 맞추러 갔다 오면 자주 만나셨어요? 제가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잘 아는 분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세상이 좁다 보니까 다 우리는 한 달에 걸치면 다 사돈의 팔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옷을 이제 맞추러 간다든가 하면 거기에 그 다른 분도 와서 옷을 맞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 미용을 담당하고 이발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개선 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뭐 비선 조직도 아니죠. 그러나 자주 만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 저기 이번에 이발 하실 때 꼭 이 얘기 전달하세요. 비서실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꼭 드리세요. 그리고 문서까지 주면서 꼭 요거를 들으시면 아마 그 대통령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리시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난 그럴 수 없어요 하지 않고 이제 약한 마음에 그걸 들고 가서 저 대통령님 어저께 뭐 옷을 맞추러 갔더니 또 뭐 미장원에 갔더니 뭐 전직 뭐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 부인이 뭐 제 손을 잡으면서 나는 같은 당은 아니지만 내가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활동하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 아주 반대 많이 했던 내가 야당의 아무개의 뭐 따님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같은 당은 아니라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좀 말씀드려 보라고. 아,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최 씨도 당연히 네, 그런 얘기들 전 청와대에 그렇죠. 있을 때 그거는 뭐 어떻게 네. 그 사람을 알아 그러면 아유 어저께 미용실에 갔다가 마주쳤고요. 근데 결국은 네, 네.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러면요. 거고 네. 지금까지 뭐 고영태 녹취록이니 뭐니 다 나온 거 보면은 이들이 그 대통령을 움직여서 뭘 해보려고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본 걸로 드러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고영태 씨 쪽에서 미르와 해도 안 되니까 네. 지금 이런 사단이 난 참 처음에 면이 아시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납니다. 그 공소장에는 미르와 K 나와 있지도 않고 또 갑자기 처음에 터져 나왔을 때 촛불 시위가 어떻게 그 시작이 됐느냐 그걸 누가 얘기를 하시면서 그 최순실 씨가 비텍코리안가 뭐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독일에다가 그 미른가 K에 그 700 몇억 되는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 거짓말이고. 왜 자꾸 그런 그게, 식으로 그러니까 페어플레이를 전부 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계속적으로 네. 이런 유언 비어들을 터뜨리면서 마치 네네. 그 뭐가 큰 게 있는 것 같이 의혹이 쌓이니까 국민들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는 이게 거죠. 아직 깨어지지 네. 않고 있는 면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실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 네. 태극기 집회에서도 분명히 언급되는 게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많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대통령을 탄핵에서 먼저 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도 네. 더 커진 태극기 네. 집회가 지금 여기 뭐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반대도 있고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발 좀 정확한 실체적 진실에 의해서 그걸 놓고 서로 찬반 양론이 갈려야지 이거 뭐 사실 자체가 그렇죠. 네 아주 오류지요. 막 완전 왜곡된 상태에서 예, 또 잣대도 뭐 짧게 길게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그게 가장 이렇게 나오시기 전에 가슴 아프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고난대행께서 참 여러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을 고난대행으로서 처리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 미국 그 부통령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러닝메이트로 뛸 때는 내가 당선되면 자동으로 당연직 부통령이고 내가 어떤 유고시에는 뭐 잘못해서 그만뒀던 또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그 와병으로 그만두게 되더라도 이제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부통령제인데 우리는 권한 대행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는데 3개월 그 국정 공백에서 하필이면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혈맹 그냥 우방도 아닌 그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정상회담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정을 이렇게 공백으로 놔둔 얼마나 현안이 많고 지금 동북아의 그런 그 비핵화라든가 그런 북핵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많이 그 현안들이 많이 안타까우셨을 네, 거예요. 네. 하시고 그런 것을 싶은 제일 것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많았을 텐데 네.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청와대 그 의무 네. 담당을 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네, 청문회에 나오셔서 이분이 워낙에 그 뭐 신장도 좀 안 좋으셨다고 이런 것도 사실 국가 기밀이어야지 되는 건데. 예, 부신 기능 저하증. 근데 그 특징이 아주 극도의 피로감이라고. 그래서 쉬셔야 되는 분인데 쉬지는 못하시고 빨리 피로를 푸는 처방을 내려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주사 이런 거밖에 없어서 하긴 했지만 그걸로는 일시적인 거밖에는 안 되는데 그 주사를 맞으면서도 서류를 손에서 놓지를 못하시더라. 이런 증언을 청문회에 나와서
하는 거를 보고 저렇게 정말 힘들게 그 국정을 네. 끌어나가시려고 애쓰셨는데 저는 어떻게 그래서 이런 대접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가.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러니 그 진짜 그 형제분들이나 가족들은 정말 오죽했을까 그런 저는 생각이 이런 드는 거죠.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막 비난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막 대통령의 뭐 건강은 뭐 국가의 기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언뜻 들으면 우리 대통령을 엄청 위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런 마음도 한쪽에서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제가 미장원에 갔을 때 이렇게 어떤 잡지를 보니까 그 대통령 그걸 관저라고 그러나요? 관저에 그 모든 그 최순실 씨가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대화했다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구조가 다 오픈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거야말로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서 빨리 나오신 것이 안심이 되고 요즘 뭐 툭하면 그 땅굴이 어떻고 자꾸 청와대 밑까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계신데 그거는 국가기밀이 아니고 우리 청와대 121 그런 피습 사건에서도 그게 청와대의 그 문서가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그 조감도라고 해야 되는지 배치도죠. 그게 간신히 얻어가지고 잘못 알고 청와대인 줄 알고 그 당시에 국가수 지금은 옮겼지만 국가수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시는 곳에 여러 가지 구조는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니까 제가 그분들 하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번 탄핵을 주도한 분들은 언론도 그렇고 꼭 그 옛날 그 솔로몬 재판에서 그 내 아이가 아니면 발을 짜게서라도 갖겠습니다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 좀 왜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하실 말씀이 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거를 좀 여쭤보자면 네.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박 여사님 집안의 가족이 대가족이시잖아요. 네. 뭐 아버님 쪽으로나 어머님 쪽으로나 형제분이 많으셔서 네, 네. 친척이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또 많다면 많은 거죠. 네, 예. 단 한 번도 무슨 인척이다 뭐다 해서 비리가 드러났다든지 네. 뭐 근데 이분들이 전부 숨죽여서 하는 게 몸에 배신 분들 네. 같다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조심들을 하시고 또 옛날 네. 아버지 계실 때 이미 다 연습이 됐다. 훈련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 정서가 다 네. 배어 있으셔서 많이들 말씀 한마디라도 자꾸 잡음이 일어나니까 조심들을 하시는데 뭐 아니면 무슨 뭐 권력형 어떤 비리나 이런 잘못된 네, 것에 네. 뭔가 해서 대통령 핑계 대가지고 뭐 이익을 볼라든지 이런 거는 그 집안에서는 아예 뭐 상상도 네. 못하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우리를 그거를 우리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가족을 희생시켜서까지 네. 네, 가족이 청와대 못 들어오게 하고 얼마나 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그 태어난 그 조카도, 쌍둥이 네. 애기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도 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나부터 공직기강을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조카들도 내가 이 5년 동안은 꼭 참고 사진으로나 볼까 내가 이렇게 한다는 소식이야 들으시지만 그 조카들을 그렇게 이뻐하셨다면서요. 그러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글을 올리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글을 올릴 시간도 없으셔서 항상 마음으로만 그러시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민정에 단단히 감찰관,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관리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는 정말 그때도 그 마음을 제가 이해 못했다면 제가 정말 철부지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모든 저희에 대한 조치는 다 깊은 사랑과 아끼는 마음에서 우러나신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그 친척분들도 네. 인척분들께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확실한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박정희 네, 대통령의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 왜냐하면 거의 그분들이 청렴한 그런 결벽한 그렇죠. 그런 거를 네, 고스란히 갖고 계신. 그거는 정말 인정합니다. 네. 결국 그분들이 이제 조카 세대로도 내려왔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계중에 또 계시고 그러나 결국 아버지 어머니께서 청와대 계실 때 그 청와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모전 여전 부전 여전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걸 다 감내하고 좀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건 내가 이해하니까 이렇게 지금 다 버티고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대통령 가족들이 그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과거의 대통령 가족들이 그 정반대여가지고 우리가 대통령 그 물러나고 나면 그맨 가족 친척들이 감옥 가는 그 꼴을 봤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얼토당토하는 네, 방법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네. 그 혹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동생 되시는 박지만 회장께서는 지금 네. 뭐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는 얘기가 네, 없고 너무 조용하신데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노력하고 뭐 계시나요? 당연히 네. 조금 그래도 우리 VIP에 대한 걱정 어린 항상 안보가 걱정이죠. 워낙 그냥 촛불 시위 때 너무 그런 정말 두려운 그런 광경을 막 그냥 참혹한 청와대 걸. 앞에까지 가서 그 약속을 그분들도 어기셨어요. 그 주변에 그 사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분명히 그때 법원에서는 100m는 6시까지 집회할 수 있다 했는데 막 100m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 한 대여섯 100m는 시간. 바로 코앞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모두 인근에서 모두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안전에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린 걸로 주변에 계신 분들께 우리 박지만 회장이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티 안 내고 정말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많이 걱정 많이 하시고 네, 그렇게 그 울기도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뭐 가슴 아파했다는 걸 또 우리 동생의 그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같이들 좀 만나서 의논도 하시고 그러기에는 지금 위로하시고. 상황이 네. 뭐 편안하게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생각했듯이 이렇게 좀 그 무거운 어깨에 여성의 그 좁은 어깨에 그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좀 잠도 푹 주무시고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잘하면 구속까지 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또 그 재판 또 수사에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자료를 또 준비하시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누구든 간에 민주법치 국가니까 그 법 적용이 다 일관성 있게 누구에게나 돼야 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면책 특권이 있는데 하물며 대통령한테 대한 그거는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아직 검찰에서만 다루고 있는 일을 마치 재판을 다 받고 나오신 분들 같이 그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완전히 유폐시켜 놓고 대통령을 그렇게 국정 공백을 3개월씩이나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게 국익에 저해가 됐다 저는 생각하고 이 부작용이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요. 네. 어떤 뭐 개인 어떤 형님에 대한 걱정을 정말 떠나서 저도 대한민국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명예가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이 순교가 부활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대통령 아버지 그 청와대 그 가족으로 지내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게 우리 그 형제들끼리 인간적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가정에서 그것보다는 항상 나라와 이 뭐 안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이 분명히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네,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항상 그때 많은 북한의 그런 도발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멸공, 승공, 반공 이런 의식들이 많이 사회 저변에도 네, 이렇게 저 어렸을 때는 네.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비가 쳐들어오는 꿈을 많이 꿨었어요. 아, 하도 많았잖아요, 그때. 그러셨구나. 네. 네, 그게 너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면서 왔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교육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네,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저도 네. 무의식 중에 그랬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당신 아버지는 핵 개발하려다가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뒤에 있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는 그 핵을 이제 개발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다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아버지에 대한 딸로서 이제 뭐 복수심이랄까요? 그럼 우리 반미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뭐 아직 뭐 애는 아니었지만 그때가 20대죠. 그래서 뭐 우리는 그래도 나라가 먼저지 가정보다는 나라가 먼저라고 항상 강조하셨고 그래서 공사 다망하시다고 그러지 사공 다망하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이 항상 먼저라는 얘기를 하신 그 부모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 그게 어떻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해왔던 것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께서 감수성 예민할 때 그 네.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모습이 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네. 네. 또 휴전선언요 하고 말씀하신 그 대통령이 그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뭐 한 40대쯤 된 분이 또 국가적인 일을 좀 직접 나서서 한 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참 참담하게 잃고 아버지까지 우리는 이렇게 좀 누우셔서 유언이라도 좀 내가 어떻게 되면 하고 뭐 유언장이라도 좀 어떻게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지도 그렇죠. 못하게 아침에 그냥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면 저녁 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신 참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네 그랬는데도 거기에 정말 놀라운 마음에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닌 거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러셨죠. 대통령 그렇게 피살이 되셨는데 네. 그 당시 박근혜 그 퍼스트, 영예께서 휴전선은 어떻습니까? 네, 그 라고 말을, 얘기하신 거가 네. 많은 국민들이 그걸 기억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때 제 형님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그 비서관님을 그걸 알리러 온 비서관님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때니까요. 제가 아니 뭐 그 말부터 나오나 싶어서요. 그렇게 제가 철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은 저의 멘토고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때 모든 검증을 받으셨다. 이런 전쟁하는 나라에서의 여성 지도자로서의 그런 그쵸. 네. 뼛속까지 애국심이죠. 그러면요. 네. 그럴 수 없죠. 네. 내가 뭐 너네들을 잘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 뭐 울지 마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아니 휴전선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놀라웠지만 그래서 그나마 4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지 그렇죠. 않았나. 네. 지금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태극기 들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대통령을 다시 뭐 복귀시키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지금은. 떠나서요. 네, 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판단 헌재 심판은 승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진실은 네. 밝혀져야 된다. 그걸 이런 가지고 거고요. 계속 언론에서 네, 뭐 그거는- 동의를 언제 나 승복 안 하겠다 뭐 이런 적 없으시죠? 그랬으면 안 나오셨죠. 저는 그 굉장히 청와대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네. 행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원칙을 우리가 보면은 승복은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네, 그건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것, 네, 그건 자유를. 양심의 자유의 네,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아, 이렇게 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한데 끝으로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이제 전반적으로 한 말씀 국민들께 하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지난번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 조용하게 그 이번에 또 같이 순교하신 세 분이 이렇게 참 소중한 목숨을 잃으셨는데 거기 분향소를 다녀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아마 분명히 마음으로 다짐하셨을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그 정말 그 말하자면 그런 그를 애국의 피해 정말 내가 꼭 보답하겠다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런 결의를 마음으로 보이시고 크게 애도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탐욕 누명을 벗기는 것은 개인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의 그 누명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계속 남남 갈등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남 공작에서 우리가 굳건히 살아남아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가서는 평화통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그 단결된 그런 그 애국심이 앞으로 이제 승화돼서 우리 지금의 이런 모든 곡해되고 왜곡된 것이 밝혀져서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이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 분통 터지는 그러니까 이 참 가슴에 아로사겨진 이 그 애국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누명이 벗겨지리라고 그래서 진실이 꼭 밝혀지시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두서없는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는 저도 좀 코가 찡하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가족들만큼 지금 이 상황을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슬프신 분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은 이제 갈 때까지 가셨는데 그만 우리 여성 대통령 좀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아도 앞에 놓인 일을 참 바라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데 좀 편안하게 좀 가만 놔둬 주시고 어떤 그 농객께서 나오셔가지고 너무 답답한 얘기들을 하시니까 지금 대통령이 여기에 굴하지 않았으면 청와대에서 나오질 않았지요.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역시 정치권에서 보는 정치인의 눈에서 보는 거와 우리 법관들이 이렇게 법조인들이 보는 건 틀립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언제 승복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양심의 그런 그렇죠. 네. 아니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도 못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주 꼭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건강하시고요. 네. 진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네.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려면 감사합니다. 우리 앵커님 이 프로 무궁한 발전을 우리 열심히 태극기 집회 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담하고 마음이 아팠을 분들은 아무래도 그 가족분들이시겠죠. 동생 되시는 박근영 여사님 오늘 초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아픔보다 이 나라의 상황을 더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진실이 무엇인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전 월간 조선 기자를 하셨던 심층 취재 전문가이신 우종창 기자께서 헌법재판관 8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분이 분석하고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헌법재판관들께서
아마 단단히 대비를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정말 진실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미홍의 진정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